국회 부산도서관장 현은입니다. 도서관 르네상스 엘레너 오스트롬과 함께 학술정보협의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오픈어세스의 이론적 배경과 기초를 확립한 엘레너 오스트롬을 다시 우리 논의의 중심에 놓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 밀레니엄에 우리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자출판이 본격화되면서 종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기회이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지식인들은 오픈어세스 선언과 실천에 나섰고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협의회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공유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지식인들의 오픈어세스 활동 속에 엘레너 오스트롬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레너 오스트롬을 알고 있지만 도서관 분야에서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유지의 지배 구조를 연구하여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적 재화로서 지식 정보의 본질과 학술 정보의 생태적 구조를 분석하였고, 특히 공유 자원의 자치적 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 원리를 보완함으로써 오픈 액세스 정책과 활동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커먼즈, 공유지의 개념은 가렛 하린이 1968년 사이언스지의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을 발표하면서 주목하게 되었죠. 커먼즈, 공유지에 대해서 로렌스 레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구로부터 허락받지 않고서 우리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로렌스 레식은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이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문화정보학의 교과서에서도 나오신 분이시죠. 특히 공유지의 비극이 주는 함의는 공유지는 관리되지 않으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 그 대상이 되는 자원은 common resources, 공유 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 자원은 non-excludable, subtractable,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지만 진입 장벽이 없어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초지, 어장, 산림 등 기후와 환경 문제로 잘 알려진 천연 자원이 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식 정보 자원이 공유 자원 범주에 있습니다. 공유지가 관리되지 않으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공유지 비극 이론에 따라 종전에는 시장에 맡기자, 아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시장이냐 정부냐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의분법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자치 제도를 통하여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러한 연구 성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공재인가요? 작년에 서정훈 교수님께서 학술정보의 오픈어세스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적 재화로서 학술 저널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애매한 관념 속에 엉켜있던 경제적 재화로서 지식 정보의 특성을 오스트롬의 분석 틀에 맞추어 사유재와 클럽재, 공유 자원과 공공재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오픈 액세스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사유화될 수 있는지, 오픈 액세스의 출발점,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롬은 학술 정보의 생태적 구조를 분석하여 다른 공유 자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학술 정보, 즉 지식 정보 자원의 경제적 본질을 구분해야만이 지적 자산에 대한 권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할 우리 정보관리 전문가, 정보서비스 전문가들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식정보 자원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리소스의 시스템과 리소스의 유닛, 정보 자원의 흐름이 되는 더 플로우, 유량과 정보의 한 단위가 되는 더 스탑, 저량을 구분해야 되고, 정보의 세 가지 형태로서 아티팩트, 퍼실리티, 아이디어의 범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공물인 아티팩트 범주에 책과 저널 아티클,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퍼실러티는 아티팩트와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리소스의 시스템으로서 도서관, 기록관 등 전통적으로 잘 정의된 접근 경로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랫단에 아이디어, 본질적으로 사유화되지 않는 영역인 것이죠. 이 아이디어 범주에 knowledge, information,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용을 통하여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인터넷과 전자출판이 대중화되면서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흐름은 왜곡되어 변화되었습니다. 왼편은 전통적인 학술정보의 유통 과정입니다. 저자의 아이디어가 아티팩트, 인공물에 함께 묶여진 매뉴스크립트, 즉 원고가 퍼블리시되면서 퍼실러티인 로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유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오른편은 디지털 정보의 전형적인 유통 시나리오입니다. 저자의 아이디어는 아티팩트에 묵혀져 전자적으로 퍼블리시되면서 라이센스가 설정됩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사유화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까지 라이센스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된 전원 색인에도 라이센스가 설정되면서 퍼실러티인 로컬 라이브러리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출판이 일반화되면서 페이월, 비용 장벽은 더욱 굳건해졌고 도서관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자저널 구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도서관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제도화되면서 지식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고 서서히 문제의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기의 문제의식입니다. 모든 디지털 정보는 복제되어야 표현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제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를 통제한다면 접근 자체는 통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디지털 세상에서 또다시 목격하는 것은 아닌지 글로벌 지식인들은 우려하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archive.org, 학술 연구의 가시성과 표현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최초의 아카이브입니다. 플로스,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 전 세계 182개국 연구자들이 참여한 비영리 과학 출판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디스페이스, 2002년에 MIT가 개발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에 보급한 디지털 정보 저장소의 초기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컬렉션의 원형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든 지적 창작물의 혁신적 재사용에 기치를 내걸고 고안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의 오픈 아카이브 이니셔티브에 전 세계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부다페스트 오픈 억세스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인 오픈 억세스 활동의 주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에서는 OA 정의와 실현 전략, 즉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 억세스 저널 출판이 제한되었고 2003년 베데스다 베를린 선언에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기관의 동참이 촉구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들어서 G20, OECD 등 50여 개국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 수장들이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구 자원에 대한 오픈 억세스 실현 전략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유료 구독 학술지에 대한 오픈 억세스 전환 계약과 국비 지원을 이미 받은 연구 성과물들의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오픈 억세스 실현을 목표로 플랜 S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지식인들의 오픈 억세스 운동과는 대조적으로 도서관은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전자저널 협상에 나서는 도서관의 딜레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왼편에 재수의 딜레마 게임 모형을 보겠습니다. 두 재수가 협동하면 윈윈 이길 수 있지만 한 명씩 취조하면 윈 루즈 루즈 윈 자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균형점을 루즈 두 재수가 자백하게 된다는 것으로 비결되는 재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도서관에도 적용해보면 개별 도서관은 합리적인 선택을 취하고 협력하지 않으나 그 자체가 상업저널 출판사의 가격 정책에 종속되는 구조에 놓여있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서관들의 이 극대화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유 자원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기관들에게 벌금을 -5를 징수할 경우 우측 그림처럼 원래 균형인 5 협동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 우측 하단 최악의 경우 0에서 -5처럼 자칫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안 하니 못한 행정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증명한 내용이지만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모두가 망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 개입과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유 자원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제도의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제도를 통한 공유 자원의 자치적 관리를 위해서 제도 설계 원리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프레임워크를 구조화하였습니다. IAD 분석 틀을 적용하여 지난 20년간의 오픈 액세스의 실천과 성과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정보 자원을 생태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 아티팩트, 퍼실리티로 구분합니다. 공동체의 속성을 이용자와 공급자, 정책 결정자 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의사결정 단위에 따라 활성 규칙을 설정하게 되는데 활성 규칙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CC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행동 영역에서 오픈 액세스 선언 등 공동의 액션 플랜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우측의 상호작용 패턴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동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범위, 활성 규칙, 행동 영역이 한층 디벨롭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IAD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공유 자원의 거버넌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을 맞으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당시에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기관을 망라하여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을 국가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의 정의와 범위, 특히 구축 목표에서 정보 접근의 평등성, 편리성, 표준화, 정보 이용의 효율성 및 대중화 실현 등 2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적용해도 될 만큼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주요 정보관리기관들이 협력하여 각자 고유한 미션을 분담 수행하면서 국가 전자도서관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특히 국가전자도서관 구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단위도서관에는 정책, 제도,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도 설계자들이 의식했건 안 했건 오스트롬이 개발한 IAD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식정보 자원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한 공동체의 전략과 구성원의 행동 방향을 설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국회도서관은 국회 입법 관련 자료와 학술 정보에 대해서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고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이 디지털 원문으로 구축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2002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를 결성합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한국의 거의 모든 도서관, 정보관리기관들이 망라된 국내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도서관은 지식 공유를 위한 국가기관들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대학도서관과의 MOU를 시작으로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해왔습니다. 국회도서관과 MOU를 체결하면 원문 대비 이용, 도서관 보상금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국회도서관 또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도 업무 협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하여 정보정책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함께 고민해 왔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도서관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에서 찾는 것은 데이터와 지식, 정보입니다. 학술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했어도 전자저널에 묶여있는 파일은 여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넘쳐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도서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르네상스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서관들이 리모델링되고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혁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현 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제3의 공간으로 라키비움 또는 글램이라는 인류 기억의 저장소 메모리 인스티튜션으로 특별히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도서관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울 것인가요? 올해 3월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패도서관이 부산에도 건립되었습니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 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 우리 부산도서관 개관을 선포하면서 도서관 르네상스를 과감히 내걸었습니다. 도서관 르네상스 엘리노 오스트롬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픈어세스 세션을 열면서 엘리노 오스트롬을 오늘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저마다 오픈어세스를 말하면서 각기 다른 지향점은 갖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도서관 르네상스를 어떤 원칙과 기본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2000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역시 엘리노 오스트롬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 대표님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력, 오픈어세스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신은정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오늘 그쪽 일정으로 인해서 녹화된 동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세션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입니다. 오늘 모두를 위한 오픈사이언스 동향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3가지 정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최근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동향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 실천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실천적인 이러한 추세에 비춰봤을 때 학술 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이 무엇일지에 대한 간단한 제 수준을 전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 정책 동향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학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부다페스트 선언, 베데스다 선언, 베를린 선언, 굵직한 이러한 선언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있었고 이러한 선언들에 기반해서 다양한 조직 활동, 비즈니스 모델들이 제안되고 확산돼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술 자료 접근성에 대한 그러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노력들이 한 축에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성과를 좀 더 널리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OECD 같은 경우에 2007년에 공공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고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그간의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작년 21년에 다시 재개정되어서 공표로 되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비단 OECD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웰컴 트러스트나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같은 그런 비영리 재단, 그리고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한 이러한 공공 액세스 강화하려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이행됐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2013년 있었던 오픈 데이터 차터인데요. 해당 G7 플러스 1 회의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 단위의 그런 이제 공공 액세스 정책, 오픈 사이언스, 오픈 데이터 정책들을 만들게 됐는데 주목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공공 액세스 메모랜덤을 채택한 이후에 1억 불 이상의 그런 이제 연방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공공 액세스 정책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NIH, NSF 주요한 연방 그런 기구에서 기관에서 공공 액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 해당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도록 하고 해당 과제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고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 발전시켜 왔는데요. 해당 내용이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지난 8월 25일에 OECTP 이름으로 새로운 메모랜덤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픈 액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성과 결과 출판 1년 이후에 해당 결과를 오이화하는 그러한 이제 1년간의 엠바고 기간을 허용했다면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그 엠바고 기간을 없애서 연구 결과 출판과 함께 동시에 해당 결과가 모든 그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오해화하라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공공 액세스의 추세가 정책적으로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이제 비전 문건을 만든 후에 해당 그런 비전이 호라이즌 2020이라는 유럽 연합 차원의 주요 R&D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서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연구 출판물에 대해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침들이 속속 제시됐었는데요. 해당 그 프로그램 그 지침이 2021년, 그러니까 새롭게 7년을 내다보면서 마련된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새로운 R&D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확대 발전해서 오픈 액세스 출판이나 데이터, 연구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건들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전반적으로 오픈 사이언스에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에서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라는 아니면 계획이라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돼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는 다양한 기관 차원의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정책들이 이제 마련돼서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유네스코의 오픈 사이언스 권고입니다. 전 세계 193개의 회원국들이 참여해서 채택된 그런 권고고요. 그런 오픈 사이언스 권고가 채택된 배경은 기존의 이제 오픈 액세스 출판 중심의 논의가 연구 과정, 전 과정을 관통하는 그런 오픈 사이언스 논의로 확대된 그런 추세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얘기하는 오픈 액세스, 최근에 얘기하는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가 다 끝나고 나서 해당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는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 과정 시작 단계에서 기획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아니면 새로운 연구 자금을 모으는 과정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 방식, 그리고 연구가 출판된 이후에 아니면 이게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사라든가 평가까지도 개방적인 새로운 대안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두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21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채택된 오픈 사이언스 권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오픈 액세스 투 사이언티픽 knowledge라고 해서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뿐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 교육 자료,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까지 확장된 의미의 오픈 액세스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오픈 사이언스의 주요한 축이기도 하지만 이것과 함께 오픈 사이언스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오픈 엔게이지먼트, 그리고 다양한 연구 문화와 언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성장, 진화, 발전하는 지식 시스템 간의 열린 대화. 그래서 지식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정 언어 중심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지식 체계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오픈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는 어떤 과학자에게만 의미 있는 오픈 사이언스가 아니라 해당 과학자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모든 그런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그 동시대를 관통하면서 통시적으로 그 과학 지식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 시스템의 진화와 발전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과학 지식을 지향한다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학 지식을 특정 이해 집단이 아니라 특정 연구 집단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하여 접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운동과 실천을 오픈 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이 확대된 만큼 이러한 의지와 그런 운동 흐름 정책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들, 실천들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심에 사실 도서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됐던 그런 유럽연합 도서관연합회의 그런 자료인데요. 조사 대상이 됐던 1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학술 자료 서비스 이외에 연구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 곳이 대다수였고요. 물론 뭐 다양한 문제 제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해당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픈 액세스를 지원하는 리파지토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오픈 액세스 출판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파지토리 중심의 오픈 액세스 활동 기반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출판뿐만 아니라 출판 플러스 데이터 관련된 공개 기반이 확대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여서 관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 나왔던 해당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오픈 액세스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교육 서비스 자료 기관이라든가 기존의 종합 정보 포털 서비스 이런 구획들이 실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융합 연계 시대가 되었음을 이렇게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교육 서비스, 학술 서비스, 데이터 자료, 출판 자료의 구분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서비스가 연계되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학술 정보 서비스의 영역이 훨씬 더 연계 확대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 액세스 차원에서 국가가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해당 연구 성과물을 특정 레파지토리에 등록해서 관리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일찍이 좀 도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학술계, 연구계, 교육계에도 다양한 활동들과 정책들이 제안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년에 특별히 오픈 액세스 선언이 있었죠. 이 공동 선언은 향후에 오픈 액세스 관련된 전환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책 제안들도 21년에 제안 있었고요. 이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그런 이제 연구 학술 그런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들도 최근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집현전이라든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산업진흥 이러한 굵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관련 법제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IDW 인터내셔널 데이터 위크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련돼서는 주요한 세계 기관이라고 불리는 코데이터, RDA, WDS가 함께 모여서 2년마다 개최하는 큰 이제 국제 행사인데요. 한국에서 유치해서 주요 기관들이 관련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관을 했고요. 해당 행사에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세션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정책 담론이라든가 실천 동향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21년에 이제 오픈 사이언스 권고를 채택한 후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9월에 워킹그룹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5개의 워킹그룹 관련된 활동 자료들을 전체 취합해서 연말에는 오픈사이언스 권고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자료들이 또 공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소속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공동으로 국내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관련 활동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학술 정보 서비스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술 정보도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서지 중심의 서비스나 오프라인의 그런 서비스 이외에 연구 환경이나 학술 환경, 교육 환경이 디지털화돼가는 과정에서 도서관, 학술 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제기되는 소요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요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서지 관리를 넘어서서 좀 더 확장해서 지금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활동들이 연구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요. 이것을 연구 현장에서 측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고 학술 정보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연구 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은 연구 과정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연구 성과의 다른 모양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연구 성과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로서 학술 정보 기관 그리고 도서관이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이런 기반 강화 노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계를 허물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경계들을 서로 융합하고 연계 발전시키는 형태로 오픈 액세스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자료, 학술자료, 학술정보, 오픈 교육정보 이런 것들이 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학술 정보, 학술 자료들을 유통하고 중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권리와 책임, 이익 배분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준비도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학술 정보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디언스가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 서비스의 외연을 넓히고 그 고객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술 정보 서비스와 과학 교육 소통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과도 연계한 다양한 그런 기관들도 좀 확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전의 발표들을 좀 보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전 발표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발표와 관련된 제 기존 연구 자료들도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관련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발표 그리고 토론을 더 기대하고요.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학술 정보 서비스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제화 관련한 발표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많은 제안도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오픈 액세스 관련한 법제화는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다 협조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 그리고 우리한테 그래도 지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픈 액세스 실현이라고 지금 뭔가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픈 액세스 실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그리고 각 기관에 적절한 지금 단계에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오픈 액세스 초기의 비전에 이상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 나라가 지금 노력해 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변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각 기관 아마 다 지금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약간 도전적인 주제를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었고요.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 기념해서 선언하면서 부다페스트에서 오픈 액세스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연구의 형평성, 품질, 유용성,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좀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여기 보면 리포지토리도 많아졌고 저널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프리프린트 사용해서 그것을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많아졌고요. 또 요즘 우리가 약간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오픈 액세스가 20년 동안 발전해왔고 양적인 증가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상업 출판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솔직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비율은 아까 서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출판 비율이 늘어났고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리포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최근 거는 많고 오히려 지나간 자료들에 대한 오픈 액세스 논문의 비율이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지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율은 말씀하셨습니다. 학술지 출판사들이 지금 비영리 출판사도 있고 상업 출판사도 있는데요. 여전히 SBO가 1등이고요. 여기 흰다리가 6위였는데 흰다리가 최근에 와이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데이터베이스 애그리게이터 서비스 이런 게 나오면서 출판사들의 인수합병이 많아졌잖아요. 마네저를 지금 거대 분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논문 편수랑 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오픈 액세스 관련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전산계획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환계획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라별로도 봤는데 유럽은 대체로 국립대학 중심 내지는 국가 지원에 의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소시엄 단위 내지는 국가 단위의 전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숫자로 보시면 숫자는 되게 많은데요. 미국은 개별 대학의 전환 대학 건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전환 대학이 우리의 관심을 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MSD가 전환되었고요. 전환계약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환계약의 전환은 골드오웨이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올해 출판이 목표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환적인 과정에서 리드 퍼블리시, 그러니까 출판사 콘텐츠를 다 접근하기 위해서 비용과 출판 비용을 그냥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을 얼마 전에 김한민 박사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 계약을 할 때 출판물 저널을 얼마큼 리드하게 다시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출판 비용을 과연 몇 편까지 출판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그 정한 종수 내지는 그 정한 금액이 넘치는 경우에 과연 출판사가 그 출판을 허용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최근에 나온 비판으로는 비용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것이 출판 비용이 오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원래 문제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전환 계약을 아마 대학도서관도 그렇고 뭐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전환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을 많이 경제성 연구를 많이 계산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가 알기로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도 함께 가고 미국과 유럽의 오픈 액세스 추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만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자국의 논문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동남아가 더 높아요. 아프리카 이런 쪽이 높고요. 그곳에서는 말하자면 오해 저널 웹사이트 같은 걸 갖고 출판을 장려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가라고 하고요. 실제로 골드오웨이가 진행되고 그리고 법제화하면서 그 APC 비용, 말하자면 출판 비용을 출판사에서 지금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이익이랄까요? 우리에게 적절한 전략인가에 대한 의미를 심각하게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오픈 액세스 실현 전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지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을 잘 할 수 있고 우리 오픈 액세스 저널 논문을 잘 수집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우리 논문이 다 OA로 열려 있지 않아요. 많은 비율이. 연구재단에서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장치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저희가 서비스할 때 협력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국가에서 전략을 세울 때 오픈 액세스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연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픈 액세스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일단 연구 경쟁력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생산해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논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표를 삼는 것이 인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 이용되는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많은 논문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논문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화살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출판된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논문을 좀 더 빨리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측면은 나의 논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랫폼에 잘 모으고 그 플랫폼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일종의 배포 모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연구 경쟁력을 높아가고, 이거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평가받을 때 연구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 12, 13위 요 선에서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용부터 이야기를 하면 오픈 액세스 논문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이 일반 논문에 비해서 높습니다. 구독형 논문이 0정도라고 하면 OA 논문은, 이것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 1.18입니다. 여러분 아마 좀 그런 것이 골드 OA가 그린 OA보다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인용 비율이. 아마도 그것은 아마 이 학자들이 인용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논문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린 OA부터 빨리 시작하자는 게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예, 뭐 이건 자료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예산 그리고 부익 총수 등이 그 기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글로벌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판계가 특히 이제 그 선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OA로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향에서 뒤떨어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선까지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도 쭉 다시 봤는데 우리가 플랫폼은 아까 신지영 박사님의 디지털 사업도 디지털 집필련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가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들, 계획들 그리고 법제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오늘 뭐 키스티, 캐리스 몇 군데 플랫폼을 봤는데요. 키스티는 전 과정에 논문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꽤 많은 건수들을 지금 모아놓았습니다. 예, 보시고요. 국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 융합 데이터 사업하면서 지금 이 건수들을 제가 지난주에 다 찾은 거라서 큰 차이가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연구자 정보를 국제도서관에서 많이 구축해서 저희가 연구자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각 도서관에서 우리 기관 이용자의 자료들을 리포지터리에 끌어와서 도축할 때 우리 기관 이용자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굉장히 다양해요. 출판사마다 다른 아이디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크에서도 이제 구축을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오크에서는 특히 이제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통계는 그냥 보십시오. 연구재단에서는 김대호 박사님 오셨는데 학술지를 평가하고 그 학술지 정보를 저희가 DB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고 원문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용색인도 지금 되어 있고요. 캐리스는 사실은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도 캐리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학 도서관들이 디컬렉션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중심인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학술 논문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학위 논문 중심입니다. 최근에 학위 논문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학위 논문도 이 접근을 이제 막아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위 논문 중심입니다. 물론 아까 신재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울대나 인하대나
DS 스페이스, 뭐 코아사스 이런 디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화여대는 두 군데 다 제공합니다. 캐리스의 논문이랑 좀 보시고요. 저기 보시면 국내 학술지 논문이요. 유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하고요. 뭐 그냥 간략하게만 훑어보았습니다만 그린 OA를 통한 학술 논문 수집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6년,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 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논의가 있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아까 발표해 주신 신은정 박사님을 비롯한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작년에 키스텝에서 TFT를 운영했고 그때 법제화 방향의 일단의 모형에 대해서 요 정도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기본법의 공개에 대한 정의, 공개를 선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한 조항을 시행령 등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본법에는 과기술기본법 중심이지만 학술진흥법도 그 관련 항목을 바꿔야 합니다. 내용은 의무화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자 대상으로 꽤 많은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적어도 공공기금을 받은 연구 논문은 개방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좀 중견 연구자들이 조금 더 호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심리학회가 15개 분과학회지를 포함해서 5회로 지금 다 간 거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정책 등등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술 논문이 왜 필요한가? 오픈 액세스는 시작이 학술 논문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학술 논문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 가운데 학술 논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기본법에 논문을 명시하자. 그리고 기본법의 논문에다가 전자 형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입니다. 그것하고 이 데이터는 보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화하는 방법이 유럽과 미국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법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좀 많다면 미국은 아까 ODT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방정부 차원이나 이런 법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것은 각 기관의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메모랜덤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다 번역을 못하고 일본만 갖고 왔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는 공공접근 정책을 업데이트해서 엠바고 기간 없이 자유롭게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자. 퍼블릭 액세스와 오픈 액세스 차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주로 퍼블릭 액세스라는 쓰는데 퍼블릭 액세스는 원문에 대한 접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누구나 자유롭게 보도록 공중에게 제공하자. 이런 뜻이라면 오픈 액세스는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재사용하고 텍스트 마이닝하고 배포하고 이러는 모든 권리를 가능하면 열어주자가 오픈 액세스이고요.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그걸 담지 않으면 그 사회적인 또는 산업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효과가 훨씬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즉시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 무엇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그러니까 연구 비용을 지원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각 기관 에이전시에서
다시 말하면 기금을 나눠지는 기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으로 만들면 관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정책 안에서 자신들이 그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정책으로 시간 기간까지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관리청인가요? 예, 그리고 몇 군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연구재단에서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일단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선언하고 기반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실제로 실천적인 건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하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금을 준 기관에서는 그걸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산업단에서 잘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추후까지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수보가 처음에 오픈 액세스 관련 얘기할 때 처음부터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왜 앞에 건 그린이고 위에 건 왜 골드일까?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린오일가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요. 그린오일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플랫폼도 만들어 놓고 리포지터리도 많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화 대상과 시기도 독일, 프랑스와 미국이 좀 다릅니다. 예. 유럽에서 2018년도부터 저작권에 관한 EU 지침에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복제와 추출을 허용하도록 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오픈 사이언스 관련한 법을 만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다페스트 선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과제를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차원에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경험이 더 있으니까 보면 이용 측면에서 확산 측면에서 도서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 성과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자료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도 보면 어떤 학술지에 투과하면 좋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 학술지에 투과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환계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문제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디지털 집현전 사업 관련해서 대학 라이선스가 대학 도서관에서 이용자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전원 접근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이거는 인쇄본을 분담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저희는 실제로 구독을 고려합니다. 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단위에서 검토해야 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최대한의 가능한 모든 중요한 학술물을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60% 가까운 논문들이 오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예, 자원 공유 방법도 다양하지만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학술지 오픈 액세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자들의 논문을 모으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고도의 논문으로 출판한 것도 우리가 끌어와야 우리 리포지터리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장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비용 면에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우리 각각 아마 처한 기관이나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논의를 아마 많이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건 공감대라고 생각하고요. 예, 공감대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연장께서 발표를 마쳤고요. 두 분의 지명 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토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도서관연합회 오세훈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그 오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는 대학이 대학 등록금을 계속 동결된 상태로 있으면서 도서관의 그 예산을 계속 모든 대학이 깎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고사 직전인데 도서관들이 오해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 캐리스에서 2021년도에는 175억을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올해 228억을 56개의 패키지로 구독하기로 8월달에 모여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차미경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3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70%는 대학 도서관에서 내야 그 라이선스를 사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와일리 출판사하고 엘스비어 출판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0%도 못 내는 대학은 아예 그런 혜택조차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픈 사이언스 얘기할 때 논문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 데이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논문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사이드로 얻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보고서 같은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논문은 돈을 안 내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지만 연구재단 예산에 2%만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대학 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비용을 90%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재단 죄송하지만 근데 연구재단이 정말 OA에 대해서 크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연구비를 줄 때 오픈 액세스 아까 골드 메달에 퍼블리시 할 때 그 출판 비용을 대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물론 대학도서관 연합회 소속이지만 국가 라이선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나라 돈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퍼가 돼야 되고 데이터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부 예산을 어떻게든 2천억만 지금 투입을 하면은 모든 페이퍼를 전 국민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대학 도서관도 지금 그 근래에 가장 심각한 건 이제 지방대학 더 문제인데 지방대학들은 구독을 못해요. 그러면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는 더 연구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위 몇 개 대학이 현재 연구비의 70%가 80%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빨리 국가에서 좀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비 많이 가져가는 데서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다. 그 연구비를 나눠주는 데는 우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재단이고 하나는 산자부입니다. 근데 산자부 돈은 기업하고 합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런 특허를 낸다든지 그러면서 퍼블리싱 하기를 좀 꺼려하거든요. 현재 제일 좋은 곳은 연구재단입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에서 KCI와 학술지 평가 그리고 학술 데이터 분석 등등을
업무를 해온 김소연입니다. 먼저 저는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검토원 발표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 뵀었습니다. OA 그래도 가장 최다 정보 지식을 갖고 계신 서정욱 교수님 개념 정립을 가장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은희 관장님 정말 오스트롬 이론을 그동안 OA 추진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신선한 이론을 정복한 것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정 박사님 또한 굉장히 착한 OA에 대해서 OA가 굉장히 매운맛이 많은데 착한 개념을 되게 차분하게 해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차민경 교수님 굉장히 많이 내재된 주장을 많이 이렇게 참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었고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OA 주제를 접하면서 업무를 한 게 약 15년 됐습니다. 2007년에 처음 오픈 액세스 레파지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15년 동안 사실 실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현된 게 하나도.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현 안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공식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지만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뭔가 실현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그 15년 동안 오픈 액세스가 우리나라에서 겨우 딸랑 작년에 21년도 8월에 6개 기관이 오픈 액세스 공동선언문 선언한 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정말 독주하듯이 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게 2002년 부다페스트 베를린 선언 이후에 2002년이 부다페스트인가요? 부다페스트 죄송합니다. 부다페스트 이후에 거의 20년 후에 저희는 겨우 선언했는데 그 선언은 사실은 책무감을 막 지니지 않는데도 선언만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과연 실천은 얼마나 걸릴까라고 조금 염려는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차미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협력, 그리고 법제화.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OA는 법제화가 된다면, 즉 맨데토리로 아니면 규정화 된다면 실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오 교수님 말씀처럼 연구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팍팍 해준다면 정말 북미권, 유럽권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OA가 뭔가 진도가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플랫폼 기관들이죠.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 라이벌 기관 두 개가 합하고 키스티, 캐리스 라이벌 기관 합하고 다 합해서 서로 하면 정말 또 열릴 것인가. 제가 오픈 액세스를 알면 알수록 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히 두렵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구나. 마음 같아서는 전지전능한 오픈 액세스 진짜 박사가 모든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구석까지 다 민감하게 살펴서 정책을 단계별로 쫙쫙쫙쫙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최재훈 교수님 말씀의 힌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탑다운으로 즉 정부 정책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막 해보려고 사실은 신념이었어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오픈 액세스를 막 계속 서 교수님도 거의 초반부터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감과 실패감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최재훈 교수님께서 MZ 세대를 이해해라. 인간을 이해하자. 즉 그때 팬덤, 즉 탈중앙화를 하면서 팬덤을 키우자. 그렇다면 저희의 팬덤은 뭔가? 오픈 액세스의 연구자잖아요. 연구자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공론, 공감인데 사실 지금 MZ 세대 연구자들은 제가 대화를 하면서 놀랐어요. 오픈 액세스 이런 개념은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세계 주제 발표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개념은 쉬웠는데 알면 알수록 어렵잖아요. 그럼 난 그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내 논문이 빨리 심사받아서 그래도 SCI라는 이게 타이틀 가진 내 빨리 게재가 되면 좋겠어. 그리고 뭐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 소스가 뭐 WDP이 되든 말든 나는 일단 돈 받았으니까 내면 좋겠어. 그렇게 약간 조금 체면이나 어떤 저희가 옳다고 이런 게 아니라 실리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CNS라고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지 이 세계 3대 저널 우리는 지금 거의 1,500 되고 있거든요. 한 편 논문 게재하는데 그 정부 연구비 1억 받아서 논문 한 편 1,500 내고 이렇게 2편 내면 거의 연구비가 이렇게 되는 건데 가난한 연구자는 그런데 실력이 돼도 낼 수가 없는 그런데도 본인들은 왜 APC 올려도 나는 거기 낼 거야. 다른 유럽의 노벨 학자는 CNS 게재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APC 횡포를 부리는데 나는 낼 수 없다. 근데 그 젊은 MZ 세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픈 액세스 지금 주도하고 있는 1세대들이 다 15년 저처럼 다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나쁜 게 아니다. MZ들의 그런 게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BTS도 사실 이거 글로벌로 뜰 때 공식적인 방송 영상이 아니라 직캠이라고 홈마스터 해서 대포 카메라로 불법 영상 촬영인 거잖아요. 본인이 제일 최애라고 하는데 최애 멤버를 정성 가득 찍어서 그걸 흔적을 남겨서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조회수 올라가고 이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저는 이제 아까 차미경 교수님과도 얘기했는데 MDPI라든지 지금 약간 불법 뭔가 약간 좀 부실 추정 학술지라고 하죠. OA 학술지 중에 가장 의심받는 학술지가 많아요. 오픈 액세스 저널들 중에 부실 추정 학술지들이 조금 많은데 그거를 저도 이전에는 독서와 같이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여기 이 나쁜 학술지야 이렇게 제재한다든지 이런 시각으로만 봤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재단 최근 5년간 연구재단 지원받은 SCI 논문에 가장 가파른 OA 논문 증가가 MDPI예요. 그 엘스비어라든지 네이처 여기 논문들은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게 작아요. 그런데 MDPI는 정말 눈에 띄게 확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플로스 저널 그리고 힌다위 OA 저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약간 이제 주력 연구자들이 알아서 나쁘게 보면 빨리 내고 약간 부실한데 이런데 막 정부 돈 받아서 논문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찮으니까 거기가 또 오히려 디펜스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학술지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도서관도 그렇고 저희 재단도 그렇고 좀 MZ 젊은 연구자 상태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당부 말씀은 플랫폼 기관들 제발 좀 같이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로 주력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않고 학습만 한다면 사실 키스테이트 액세스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가 아까 차민경 교수님 했듯이 그게 조금 연계든 어쨌든 대표적인 어떤 게 좀 뜨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들에서 제일 애먹는 게 해외 구독 저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좀 역할만 한다라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국내 오픈 액세스 실천에 가장 장애 요인은 뭐고 가장 빨리 시급하게 실천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분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OA 관련해서 사실 아까 키리스 발표를 보면서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더 작년보다 더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원문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바꾼 건데 이제 김소영 박사님 것처럼 우리가 늘 거버넌스 위에서의 어떤 내려오는 뭔가의 구조와 정책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좀 더 그 연구자들 커뮤니티랑 좀 더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을 좀 더 그 구조화해 나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의 그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더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형 중심으로 잡아서 우리의 현재를 자꾸 지금 해외에서는 예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밟아온 단계를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세우고 그거 하나씩 달성해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저런 플랫폼 구축하고 콘텐츠 모으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포탈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몇 년 안 되거든요. 또 실제로 아마 많이 인문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일단 저는 우리 논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OM을 열린 논문도 모아서 우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을 때 기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아니면 플랫폼에서 수집 정책을 만들 때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와야 우리가 디스커버리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듬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모니터하고 이러면 우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골드웨이로 많이 가는 거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이 아니죠. 플라네스나 유럽이나 이런 쪽을 자꾸 예를 들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못 왔나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조직 형편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웨덴도 만들었고 예전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좀 더 한 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안에 작년에 저는 기대 많이 했거든요. 선언하시고 이럴 때 법을 안도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령은 어떻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모두 힘 모아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1분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약속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코멘트를 받기로 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워하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